사람은 누구나 없는 자리에 대화에 약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묘하게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작은 복수라도 한 듯이요.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이 허물어진다. 그는 인간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도의 그림자라고 보았습니다. 즉,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담긴 마음의 흔적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뜻이죠. 정약용은 평생 말의 무게를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혀는 칼보다 빠르고 상처는 그보다 깊다. 그가 조정에서 일할 때 누군가의 험담이 그를 정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 한 줄이라는 것을.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남의 등에 꽂히기 전에 먼저 내 등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에게 뒷담화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깎는 말은 결국 나의 품격을 깎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말이야. 그 사람은 없었잖아.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없는 자리의 말은 귀 없는 데서 피어나는 독초다. 뒷담화는 들리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표정에 남고 행동에 묻고 분위기로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는다. 말은 마음에서 다시 자란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내 마음이 따뜻하냐 차갑냐? 그 대답으로 그 제자의 인품을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드러내기 때문이었지요. 오늘날 우리는 뒷담화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업입니다. 그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말이 사라진 후에도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입은 작으나 그 입이 무너뜨리는 세상은 크다. 그 한 문장에 정약용의 모든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말의 업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조정의 중심에 있던 개혁가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제도를 세우고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려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올곧은 마음이 누군가의 입에서 불온한 사상으로 변했습니다. 한 관리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유학을 핑계로 나라의 법을 흔드는 자라. 그 말은 단 한 번 회의 자리에서 툭 던져졌습니다. 근거도 없었고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말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말 하나로 모든 벼슬을 잃고 먼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의 기록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의 혀끝이 내 삶의 수십 년을 뒤집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을 통해 인간의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가벼운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그 이후에 남긴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그 말은 내게 업을 가르쳐준 스승이 되었으니 그는 그 일을 통해 말의 업을 깨달았습니다. 남의 뒷말로 세운 명예는 오래가지 못하고 남의 험담으로 얻은 쾌감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 그 말의 그림자는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떨어진다는 걸 그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의 말을 가볍게 하면 그 말이 언젠가 내 이름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는 말의 순환을 업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말은 그 사람에게 닿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더럽히고 결국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스스로 허물을 쌓는 자다. 그가 남긴 일화 중 하나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의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은 여전히 선생님을 헐뜯습니다. 정약용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흉보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닫고 있네. 그리하여 누가 더 부끄러운지 세월이 가르쳐 줄 것이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말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그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식 무언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허물을 말하지 않는 입이 복을 부르고 허물을 즐기는 입이 재앙을 부른다. 이 말은 그저 도덕의 훈계가 아닙니다. 그건 실제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뒷담화를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입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의 불안에서 자란다. 즉, 뒷담화는 타인을 향한 말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의 불안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은 평온한가, 불편한가? 정약용은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심리의 온도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하고, 마음이 뒤틀리면 말도 비뚤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마음이 병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하는 이는 자기 마음의 결핍을 메우려는 자다. 정약용이 특히 경계한 것은 뒷담화의 전염성이었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악한 말은 병처럼 번지고 선한 말은 햇살처럼 퍼진다. 즉, 누군가의 험담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도 오염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들려진 순간 그 사람의 판단과 감정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이를 감정전이라 부릅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그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의 온도를 바꾼다면 이미 그 말의 병이 옮겨진 것이다. 그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뒷담화를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듣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을 때는 침묵으로 그 말을 묻어라. 그 침묵이 곧 답이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뒷담화의 병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3가지 지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입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라. 화를 낼 때보다 험담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건 이미 감정이 이성으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이 가볍기 전에 마음이 이미 무거워져 있다. 둘째, 듣는 자리에서 말을 막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누군가 남을 험담할 때 그를 꾸짖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 말 한마디면 험담은 더 이상 불타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온화한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셋째, 말을 덜어야 평온이 남는다.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하루 한 가지를 훈련했습니다. 오늘은 말 한 줄을 덜겠다. 그는 그 하루의 침묵을 마음의 정화라 여겼습니다. 말이 줄면 번뇌가 줄고 번뇌가 줄면 사람이 깊어진다. 정약용에게 말은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말의 향기로 드러난다. 뒷담화는 그 향기를 흐리게 하고 침묵은 그 향기를 깊게 합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굴곡을 통해 말이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길은 발로 가는 듯하나 실은 혀로 닦는다. 그에게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연을 만들고 끊는 힘, 즉 사람의 복과 화를 가르는 근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 중 성공과 몰락의 이유가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말의 습관에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질지 않아도 말을 아끼면 오래가고 총명해도 말을 함부로 하면 일찍 꺾인다. 그는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인연의 힘이 실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칭찬의 말은 길을 열고 험담의 말은 문을 닫습니다. 말이 다리를 놓기도 하고 말이 다리를 끊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혀 끝에 한마디가 100가지 인연을 끊을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말의 본질을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말에는 의도의 진동이 실려 있어서 그 에너지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말이죠. 그가 남긴 기록 중에 한 벗과의 대화가 전해집니다. 벗이 어느 날 찾아와 누군가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말을 묵묵히 듣다가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운명을 좁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벗이 놀라 묻자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좁게 본다. 좁은 마음에 넓은 인연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 한 줄에 그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의 인연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입의 인연말이 사람을 부른다. 좋은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모이고 거친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거친 일이 따라옵니다. 둘째, 귀의 인연말이 운명을 시험한다. 남의 험담을 들을 때 그 말을 거르지 않으면 그 순간 당신의 운도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의 인연말이 나를 닮아간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말을 쓰고 그 말이 다시 그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 말은 결국 마음의 자화상이라는 뜻이죠. 그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입으로 짓는 복이 크고 입으로 짓는 죄도 크다. 말은 나를 세우는 집의 기둥이다. 그에게 말은 운명을 새기는 붓이었습니다. 그 붓으로 험담을 쓰면 내 운명의 벽에 금이 가고 그 붓으로 따뜻한 말을 쓰면 내 인생의 지붕이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세상과 단절된 유배지에서도 늘 말의 인연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다가올 때 그것이 불평이면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그것이 칭찬이면 물처럼 간직하라. 이것이 그가 말한 인연의 관리법이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를 통해 세상을 다스렸고 그 세상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결국 정약용에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설계도, 인연의 방향, 그리고 자기 수양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말이 내 복을 만들고 말이 내 이름을 지운다. 정약용의 말의 철학을 오늘의 현실로 옮기면 우리 주변엔 여전히 입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말 한 줄로 신뢰를 잃고 관계의 문을 스스로 닫습니다. 정약용이 본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람은 손이 아니라 입으로 스스로의 무덤을 판다. 그가 경계한 현대적 말의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이 앞서는 말 순간에 불을 질러놓고 뒤늦게 물을 찾는 말. 그게 다 내 탓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이런 말들은 감정의 불길이 꺼지기도 전에 터져나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가장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불은 바람에 꺼지지만 말의 불은 침묵으로도 남는다. 그는 화가 날 때일수록 말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인격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쏟는 순간 그 감정이 당신의 품격으로 기록됩니다. 둘째, 비밀을 공유하는 말, 친밀함을 가장한 폭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말을 풀어놓습니다. 너니까 말하는 건데. 이 말 뒤에는 언제나 험담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패턴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비밀은 두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이미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그는 가까운 사이에서 나오는 허물의 공유를 가장 교묘한 뒷담화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뢰를 약속하는 척하면서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말을 맡길 때 상대의 말버릇을 먼저 보라. 남을 말하던 입은 언젠가 너를 말할 것이다. 셋째,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말, 남을 깎아야만 드러나는 자존심의 언어. 정약용은 이를 허영의 독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세우려 남을 낮추는 말은 제 그림자를 밟는 일이다.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사람도 잘못했잖아. 나는 그래도 그보다는 낫지. 이런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남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결국 나를 향한 업의 고리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을 낮추어 생긴 자존심은 결국 자기 모멸로 꺼진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 말의 습관을 모두 입의 탐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혀를 다스리는 법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 했지요.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의 수양법은 아주 실용적이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삼켜라. 혀가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말은 복이 된다. 말이 길어지면 의도가 섞인다. 말은 짧을수록 빛나고 의도가 섞일수록 탁해진다. 듣기 싫은 말 앞에서 웃어라. 침묵의 미소는 가장 강한 답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약용이 남긴 언어의 삼도, 즉 말의 길, 듣는 길, 참는 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보다 빨리 퍼지고 그림자보다 오래 남는다. 그에게 혀는 운명을 바꾸는 붓이었습니다. 그 붓을 잘 쓰면 덕이 남고 그 붓을 함부로 쓰면 업이 남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이 단순한 소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과 같다. 그는 사람이 병드는 이유의 절반이 입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내 마음의 기운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질문은 자기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말은 향이 되어 마음을 맑히고 나쁜 말은 연기가 되어 마음을 흐린다. 그는 실제로 하루 3번의 침묵 수행을 했습니다. 아침엔 남의 말을 듣는 침묵, 낮엔 세상을 보는 침묵, 밤엔 자신을 돌아보는 침묵.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고요하면 마음이 투명해진다. 그는 말의 힘을 에너지의 순환으로 설명했습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복이 머물고 말이 거칠면 화가 머문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이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은 나의 분노를 자극해 심장을 두드리고 부드러운 말은 나의 호흡을 고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말을 몸과 영혼이 통하는 통로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다스리면 병이 줄고 말을 흐트러뜨리면 근심이 자란다. 그는 실제로 험담이나 비난을 멀리하며 몸의 병까지 낫는 사람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몸의 기운과도 연결된다고 믿었지요. 정약용은 말이 운명에 미치는 힘을 이렇게도 정리했습니다. 복은 귀로 들어오고 화는 입으로 나간다. 즉,
남의 좋은 말을 듣는 것이 복을 부르는 일, 남을 헐뜯는 말이 재앙을 부르는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듣는 태도도 말하는 태도만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오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마음의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의 좋은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밝아지고 남의 험담을 들을 때는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러니 듣는 것으로도 복과 화가 생긴다. 정약용에게 있어 말을 절제한다는 건 침묵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입이 고요한 사람은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운명은 흔들리지 않는다. 즉, 말의 통제력은 곧 운명의 통제력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입은 복을 부르는 문이요, 동시에 화를 부르는 문이다. 그 문을 지키는 자만이 인생의 평화를 얻는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뒷담화나 험담은 단순히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평화를 훔치는 행위, 내 운명의 문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말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킨다. 그는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알았고 그 무게가 사람의 운명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운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복이 자라기도 하고 화가 피어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듯하나 그 말의 그림자는 끝내 나를 따라온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인해 유배되었고 그 말들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이 나를 해친다 해도 내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게 하라.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혀를 다스리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음이 나의 복을 지키는 길이다. 정약용은 말의 침묵을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지혜의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혀를 다스린다는 건 곧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강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태도로 설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했고 웃음 뒤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의 철학을 통해 품격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높은 사람은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깊은 사람은 조용히 사람을 감싼다. 이건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입이 고요하면 마음이 흐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결국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입은 작고 마음은 크다. 그러니 마음으로 말하라. 말이 고요하면 사람의 길이 넓어진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남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한 철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뒷담화는 타인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결국 나를 향한 부메랑입니다. 그 말이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판 무덤은 내 말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부터는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세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 가장 큰 복의 시작이다. 오늘의 철학적 결론 한 줄로 남깁니다. 말은 운명을 짓는 붓이다. 함부로 그리지 말라. 입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지키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